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줌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업을 해주실 교수님은 이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잠시 소개 말씀을 드리면 이학교 교수님은 현재 동물 생명공학과의 이제 농대에 계십니다. 현재 한국 동물유전 6종 학회의 3대 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지금까지 차세대 바이오 그린 사업단의 동물 분자 유전 6종 사업 단장을 오랫동안 제가 알기로 10년 동안 지금 맡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우나 또는 종돈의 분자 6종 체계를 도입하고 그것의 산업적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사업단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의 동물 유전 6종 분야의 가장 전문가이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간다 같은 해외 농업 교육 교류를 활발히 수행하고 계시고요. 또 아마 여러분들도 들여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명품 돈육 두지포크의 개발자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또 재미있는 또 주제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그죠? 그 돼지에 적용을 해서 나아가 가지고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까지 현재 개발을 하고 계시는 이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예, 오늘 또 재미있는 수업이 될 거라고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교수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대면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네요. 네. 자, 오늘 제가 이제 잘 들리시죠? 네. 네. 예, 오늘은 저희가 동물 쪽에서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데이터 갖고 어떻게 산업화가 이루어지나 이런 쪽의 주제를 좀 가지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때는 혹시 그런 주제로 비디오 슬라이드로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자, 보이시죠? 네. 네네. 일단 축산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관점에서 한번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에 의한 가축, 축산 단백질은 1년에 한 2억 톤 정도가 생산이 된답니다. 이 교수님, 저기 네. 아직 비디오 슬라이드 쇼가 안 돼가지고 이제 안 되나요? 지금 현재 슬라이드 쇼로 했는데 이렇게 나옵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공유를 네. 슬라이드 쇼로 안 하고 지금 현재 아마 그쪽에 파워포인트가 공유가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렇게 됐나요? 예, 이제 잘 나왔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구상에서는 한 2억 톤 정도가 생산이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 기준으로는 이 단백질 한 15%, 단백질 기준으로 29%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보면은 단백질 식품이 한국은 칼로리는 한 17% 차지하고 있고 단백질로는 28% 정도 차지하죠. 외국에서 비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많지 않은 수준이 좀 적은 수준이긴 한데 지금 이제 고기의 어떤 피해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되게 문제시되고 있는데 아마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폭식, 굉장히 한 번에 많이 먹는 그런 문제로 인한 것들이라고 지금 의료계에서는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단백질 식품이 어떤 특성이 있느냐를 시대적으로 이게 인류사적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이건 아주 연관되는 메타 데이터인데요. 구석기 시대의 평균 수명이 33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신석기 때는 수명이 한 20년 정도 짧아졌고요. 다시
청동기 시대는 35년, 중세로 유지되고 있다가 현재 전체 평균 67년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고고학적인 면에서 보면 구석기 시대는 굉장히 튼튼하고 질병의 흔적이 없는 그런 형태의 화석이 발굴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신석기 시대 그 인류에 보니까 그 뼈의 그 상황을 보니까 작고 약하면서 감염성 질병이 흔적이 있다. 이런 토대를 가지고 그때 먹었던 식습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단백질 식습관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유추하기도 합니다. 구석기 시대는 주로 수렵과 채취에 의한 육류를 주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석기 때는 이제 그 농경 중심으로 이제 그 곡물 중심의 이제 채소 위주의 섭취를 했기 때문에 실제 골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단백질 섭취가 되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되게 그 아이러니한 그런 형태의 현재를 보이고 고기를 제대로 먹기 시작했던 시기는 사실은 중세 이후에 이제 비로소 공식적으로 먹기 시작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제 단백질, 특히 동물성 단백질의 중요성을 얘기도 합니다. 축산이라고 하는 부분의 큰 산업적인 가치는 현재 전후방 사업까지 포함해서 2012년 기준 60조, 지금 한 70조 정도의 시장을 갖고 있고요. 생산 부분으로 보면은 한 19조에서 20조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용되는 고용 효과가 56만 명 정도, 지금 하면 60만 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규모고요. 그리고 이 규모에 의해서 산업적인 비교를 해보면 뭐 다음과 같은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돼지의 경우는 농가당 한 11억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죠. 사실은 그 돼지의 경우는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체 우리나라에서 그 농산물의 그 매출의 순위를 보면은 현재 그 양돈이 그 쌀을 앞질렀습니다. 한 7조 정도 되고요. 최근에 이제 쌀하고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전체 품목의 5개가 이제 고기 산업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2017년 기점으로 우리는 주식인 식량이 사실은 고기와 쌀이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내용을 보면은 전체 매출에 보면은 약 20조 정도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전체 중에서 52조 중에서 축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돼지고기, 소고기, 그다음에 이제 그 육개, 그다음에 우유, 계란 뭐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연관 산업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합니다. 사실은 이제 전북이 농생명의 수도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비춰볼 때 얘기는 축산이나 그 농업이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는 실제 그 우리가 청년들이나 우리가 어떤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방이나 후방 산업, 이렇다면 여러 형태의 자재를 만들어내고 그걸 서비스하고 또 유통이나 가공하고 판매를 하는 이런 전후방 산업은 지금 사실은 전북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조한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런 그 좋은 직장을 만들어내는 시스템 속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전북의 경우는 혁신기관은 많이 들어와 있지만 실제로 그 혁신기관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이 창출되고 농생명 관련 부분이죠. 그리고 그 사업이 고용으로 이어지는 것들은 되게 지금 저조한 형태입니다. 주로 전반적으로 생산에 관한 부분들이 주로 많이 관여돼 있고 이런 전후방 산업이 적다는 데 가장 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농생명이 굉장히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용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청년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그 댐의 역할은 못하고 있다는 관점을 갖고 있고요. 현재 이렇게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하면 유발 효과가 128조 정도 되죠. 우리가 한 2,000조 되니까 이제 그 축산만 가지고 우리가 한 1% 정도 내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과 다른 산업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통신, 조선,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축산업을 바라보면 그렇게 작지 않은 산업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양돈 산업으로 보면 오히려 항공에서 나오는 매출보다 더 높은 소득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양돈의 경우는 되게 그 중소기업과 같은 큰 규모의 이제 그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
14억에서 11억까지의 그 매출을 농가당 일으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기의 수요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는 약간 주춤돼 있긴 하지만 전 세계로 보면 2050년까지 지금의 2배 이상의 증가량을 보여준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 많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예측이 이제 되기도 하죠. 최근에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지금 모든 게 이제 그 저탄소 국가 로드맵으로 움직여지는데 이제 그 우리가 탄소를 배출하는 양은 전 세계로 볼 때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1인당 탄소 배출량이 아마도 한국이 4위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현재 탄소의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 8억 톤 중에서 한 2% 정도에서 3% 정도 차지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실제 그런 것인가에 관한 부분에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볼까요? 지금 이거는 FAO 자료를 통계를 낸 건데요. 실제 전 지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490억 톤 정도, 500억 톤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이런 세계 보고서는 보면 축산물이 16%를 차지한다라는 그런 놀라운 충격적인 보고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의 경우는 지금 현재 전체 30억 톤에서 34억 톤 정도를 배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뭐 서울이나 이제 광주 같은 그 몇 군데 급식을 주로 전담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는 고기 먹지 않는 날 뭐 이렇게 해서 급식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뭔가 지금 현재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그 농업 시스템에 저탄소까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이제 이거는 그 외국의 자료를, 우리나라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 우리는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전체 그 고기의 수요량의 약 40% 정도가 이제 그 국내산으로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60% 이상이 이제 외국에서 이제 수입을 하긴 하는데, 전체를 보면 동물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소의 경우는 50억 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얘기이긴 한데, 혹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 고민거리가 많이 있는데요. 진짜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 어쨌든 저는 이제 해외 그 보고서에 이제 입각이 된 거고요. 돼지, 닭 있죠. 자, 그렇다면 농업 부분에서 과연 탄소가 줄여야 될 요소가 이제 생겨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0년까지 탄소 배출이 흡수하고 일치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050년까지 FAO에서 추산한 거로 보면 지금보다 고기 양이 2배가 늘어날 거다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면 탄소 배출량이 2배가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기 단백질을 생산하는 인더스트리는 굉장한 고민에 빠지고 그것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관한 고민들을 지금 굉장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 좀 좁혀보면 가축 산업으로 가보면 우리나라의 종자 산업은 약 6천억 정도의 그 규모입니다. 이 6천억을 가지고 약 20조가 되는 산업을 견인해 나가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종자가 주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한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의 그 종자를 중심으로 브랜딩을 했지만 돼지나 소나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특히 우리가 브로일러 같은 양계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다 수입에 의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 세계 종자의 약 60% 이상이 5개 회사가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그 5개 회사가 거의 5조에서 10조 가까운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뒤에 이렇게 표신 들어간 소, 그다음에 닭, 돼지의 종자를 생산하는 종자 나라의 모 기업들을 표시한 건데 대부분이 미국이 있고 영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네덜란드가 지금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가 이러한 고단위의 글로벌 종자 회사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엄청난 양의 고용이 유발되고 부가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와게니겐 대학의 모델에서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런 종자를 통해서 식품으로 연결되고 푸드밸리들이 움직여 나간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고야 의정서 때문에 이런 그 로얄티 문제, 종자의 그 주권의 문제 이런 것들이 되게 진행이 많이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의 축산물 생산의 글로벌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유 사료가 수입되고 있고요. 그 수입된 사료를 우리가 통해서 단백질을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마다 여러 형태의 질병이 들어오기도 하고, 기후가 더워지면서 가축들이 더 효율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실제 상당한 부분의 이제 그 악성 질병들이 창궐함으로 인해서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이제 생물 정보 데이터를 움직여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내재적인 환경 적응성이 있는 가축들을 선발하고 그 가축들이 키워질 수 있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밀집된 사육 공간에서도 그걸 조절하면서 환경과 유전을 컨트롤해 나가면서 이제 실제 산업을 유지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환경 위기 변화는 결국은 이렇게 환경이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가축이 키워지는 환경 자체가 틀어지기도 하고 다양한 미생물 그런 악성 전염병원들이 계속 창궐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이것을 제어하고 예측할 것인가가 저희들한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가축 특히 그 축산물이나 그 식품은 안전에 관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전 세계에서 탑에 관한 수준이 될 정도로 의미를 갖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 요소이기도 하죠. 이런 목적들은 대체적으로 적게 먹고 적게 배출하고 잘 자라고 건강한 가축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테마를 만들어내는 게 저희들의 이제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농촌진흥청과 그 여러 형태의 국책사업단을 만들어서 다양한 생물정보 데이터를 생산하고 그 생산된 데이터와 표현되는 여러 가지 산물들의 그 결과물들을 일치시킴으로 인해서 실제 이런 산물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것을 유전체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오믹스 데이터, 그리고 그 오믹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발현되는 표현치 데이터들을 묶어서 이제 하나의 융복합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들 있죠. 여기서 이제 스마트팜이 이제 연결되는 고리를 갖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스마트팜은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생산물이 생물이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를 예측하고 표현하는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내는 걸 스마트팜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팜은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그 영상 자료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99%가 다 데이터가 나중에 쓰레기 데이터라 돼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굉장히 우려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긴 합니다. 뭐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부가가치가 높은 이러한 가축의 시스템들을 만들고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그 전체적인 목표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런 자료들이 어떻게부터 시작이 됐냐면 2001년도에 인체가 그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된 이후에 그 이후에 닭, 개, 고양이, 소, 말, 칠면조, 돼지 이렇게 나가면서 이러한 정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2013년에 있는 오리의 경우는 우리가 조류독감의 경우에서는 닭에서는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켜서 병을 일으키는데 오리는 그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키지 않고 병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를 이런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밝혀냈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버드 플루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단초를 지금 만들어내기도 했고, 이런 그 유전자 분석을 유전체 정보를 통해서 돼지가 실제 그 사료를 먹을 때 냄새를 맡고 먹는데 후각과 미각 중에서 냄새가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미각은 도태되기도 하고 미각은 퇴화되면서 후각으로 음식을 먹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것도 이제 이런 정보를 분석해서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동물 종류들이
게놈 프로젝트, 그러니까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해서 유의미한 일들을 찾아내는 연구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경우는 1000명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그런 프로젝트, 그 다음에 맞춤형으로 유전자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정보 의미 있는 정보를 만드는 프로젝트, 그 다음에 만 종류의 그 동물 종류를 유전자 분석, 지놈 시퀀싱을 해서 그 정보의 의미를 분석해서 새로운 틀을 만들어가는 플랫폼 연구들, 그 다음에 곤충 5천 곤충을 그 게놈 시퀀싱을 하는 연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시안 게놈 프로젝트, 한국인 게놈 프로젝트, 그 다음에 차세대 바이오그램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부처 유전체 사업들을 통해서 다양한 유전체 정보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혹시 여러분이 자녀가 태어나면 이 자녀가 키가 얼마나 클지 예측할 수 있는 데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 2001년도 이후에 사람의 인체 게놈 프로젝트를 해서 우리가 키를 예측하는 정보를 약 180개 유전자가 관여한다고 했는데, 이 180개를 가지고 예측을 했더니 약 10%밖에 예측이 되지 않더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유전자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 것인가에 실망의 요소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전체 전체를 30억 베이스 페어가 되는 전체 유전자를 하나의 그 형질로 놓고 분석을 했더니 약 70%까지 키를 예측하더라. 그래서 이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당뇨병, 비만까지도 부분적으로 이런 유전체를 기반으로 예측을 해서 맞춤형 서비스하는 그런 회사도 지금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국내도 지금 그런 회사들이 일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람 장내에 있는 그 미생물 유전체와 사람의 유전체를 복합해서 예측하고 질병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졌죠. 혹시 꽤 오래전에 그 타임지에 난 그 기사인데요. 안젤라 졸리라고 하는 이분이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몇 프로다. 68%인가요? 그랬더니 그래서 유방암을 걸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방을 절제를 했다. 이것이 옳은 것이냐 맞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역시 인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자들이 어느 부위에서 그런 질병과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예측 플랫폼 프로그램들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불과 한 20년 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생산된 데이터를 가지고 동물, 식물, 미생물,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생명 현상을 유지해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제어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과정들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최근에는 이렇게 우리 동물 쪽으로 보면 혹시 여기 보이시나요? 이 돼지가 한 마리 있고요. 이 돼지가 이게 새끼를 낳는데 새끼가 31마리에서 36마리까지 나는 돼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한 유전자가 변이가 일어나는 건데요. 이를테면 배란을 촉진하고 있는 프로락틴이라고 하는 그 배란 촉진 그 호르몬을 자극하는 그런 단백질의 이상 현상이 생겨서 나오는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밝혀내기도 하고, 여기 보이는 소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근육이 한 겹인데 2개나 4개 근섬유로 이루어진 것들이 이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것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정보가 이제 실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것을 예측하는 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저희 나라는 공공정보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그 소가 태어나면 그 순간에 자동차가 등록이 되듯이 지역에 있는 축협에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등록이 돼서 그 이후부터 모든 정보들이 이제 소가 도축되고 소비자에게 팔려질 때까지 이제 정보가 다 연결이 되고 그 정보에 의해서 트레이서빌리티가 이어집니다.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또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 소가 한 마리가 있는데요. 이 소가
이제 그 귀에 그 이표를 달게 되면 자동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조직 시료들이 유전자 검사를 하는 그런 유전자 분석 센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센터에 있는 유전자 분석 결과와 여기서 나오는 바코드가 이렇게 플랫폼에 일치가 되면서 이 데이터를 연동시켜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전 세계 4나라만 이게 진행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집 소가 어느 위치에서 키워졌고 어느 도축장을 갖고 그리고 어느 판매점에서 판매가 되는 것들이 다 이렇게 추적이 되는 시스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보면 농가에서 도축장, 가공장, 판매장, 소비자 정보까지 이러한 중간에 있는 중간 기관들이 이렇게 이런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 넣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특정한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이렇게 아주 다양한 산자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새끼를 낳는 그런 품종도 존재하기도 하고, 혹시 말 보이시죠? 요 말은 미국에서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세계 국제 대회에서 1등한 말인데요. 이 말의 가격이 약 우리나라 돈으로 450억 정도 됩니다. 이 말이 잘 뛰는 데 대한 부분의 유전적인 특성과 유전자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연구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 말은 한 번 종부를 시킬 때 약 5억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새로운 산업이 이렇게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나라에서 그 마서에서 미국에서 잘 뛰는 말 중에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그 검사한 말들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유전 정보를 이용해서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종자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대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DNA 칩을 통해서 칩에다가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집어넣고요. 여기서 보시면 그 정보를 가지고 소가 새끼가 태어날 때 소의 DNA를 분석을 해서 DNA를 이 5만 개의 유전자 틀에다 집어넣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소가 향후에 도축될 때 어떤 특성이 있는지 어떤 질병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예측해내는 기술들이 지금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갖고 글로벌 중견 회사들이 있죠. 예를 들면 예전에는 소가 얼마나 좋은지는 키워봐야 알았는데 최근에는 키워보지 않고 바로 송아지 때 이제 어느 정도 클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먹이면 어떻게 예측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자료들이 속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실제 활용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혹시 우리가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소를 이렇게 표시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태어난 아이와 두 번째 태어난 아이의 차이를 검증할 수가 있나요? 이제 바로 이런 유전적인 차이를 이런 유전자 대용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난 아이와 두 번째 태어난 아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예측해내는 기술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에게도 이제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고 하는 과정입니다. 원래 이런 기술들은 지금 동물에 먼저 이게 적용이 됐는데, 그래서 두 암소와 숫소가 교배해서 첫 번째 태어난 소가 좋을 것인지 두 번째 태어난 소가 좋을 것인지를 이제 이러한 대용량의 칩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그것을 종자로 다시 사용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연구, 그런 실제적인 일들을 비즈니스 관점에서 진행되기도 하고요. 요 칩의 가격은 5만 개의 유전자를 한 번에 분석해낼 수 있는 키트거든요. 요게 불과 10년 전만 해도 거의 8천만 원 정도 됐었어요. 이 키트 하나가. 근데 지금은 이게 6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소 한 마리가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의 도축 시세가 되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비즈니스 관점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수소들의 시가축들은 이렇게 이런 분석 기법에 의해서 분석되기도 하고요. 이런 정보를 모아서 실제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돼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돼지도
새끼가 많이 태어날 수 있는지 적게 태어날 건지를 이렇게 계량할 수 있는 그런 그 플랫폼을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한 세트 키트 안에 5만 개에서 10만 개의 유전자 세트를 분석을 해서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그 가축들을 선발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런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동전진흥청과 함께 해서 동물 분야에서 이런 다양한 이러한 그 대용량의 시퀀싱 정보, 그 다음에 표현용으로 단백질이 발현되는 이러한 그 RNA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와 그리고 다양한 품종들에 대한 그 이러한 5만 개, 10만 개, 20만 개씩의 키트의 데이터, DNA 정보들을 모으고 이런 정보를 통해서 이제 실제 문제 해결형, 그다음에 새로운 종자를 개발, 그리고 예측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아울러서 실제 진행되는 다양한 환경적인 정보가 붙으면 이게 바로 이제 메타 정보가 결국은 이런 스마트팜을 통해서 맞춤형 정밀 그 생산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정보가 붙어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AI나 이런 빅데이터 정보가 이런 스마트팜으로 연결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뭐 이런 기술들은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한 명의 인간의 유전체를 해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30억 달러 정도였는데 지금은 약 100달러도 채 안 되죠. 그리고 약 5만 개에서 10만 개 유전자의 다양성을 하나의 키트로 만들어내는 키트 값이 지금 뭐 한 3, 4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 데이터의 생산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해독 소요 시간도 상당히 단축돼 있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 의해서 이러한 정보들이 분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세대에 처리한 일들이 6개월 안에 모든 데이터가 생산되기도 하고 그런 데이터에 생산되는 정보에 의해서 이것이 새로운 가치가 평가되는 유전자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최근에는 이렇게 DNA에 관한 그런 정보와 이러한 그 표현되는 여러 가지 정보, 질병관리 정보, 생산성, 품질 이런 정보가 하나의 맞춤형으로 링크가 돼서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최적의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다양한 이런 그 플랫폼 기술과 그다음에 다양한 환경의 정보들이 연동이 돼서 이런 것들을 표현체라고 얘기합니다. 표현체와 이러한 그 유전체를 기반으로 하는 오믹스 정보가 연동이 돼서 실제로 좋은 종자 가축 또는 탄소를 적게 배내는 가축, 그다음에 그 질병에 강한 가축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결국은 환경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은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외형적인 모습이지만 실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이런 것들이 연동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스마트팜을 최근에 이제 많은 국책과제가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겉에 농장을 관리하는 형태의 아주 단순한 형태만 가지고 지금 새로운 시대를 이어가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 동물이나 한 사람이 건강한 것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경제적으로 되게 우월한 것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메타게놈이라고 하는 그 장내에 있는 미생물의 그 어떤 기능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그리고 유전자에서 발생되는 RNA가 발생되는 단백질, 이 단백질끼리에 연결되는 대사체 이런 정보들이 연결돼서 하나의 동물에 생산된 정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묶어서 연결고리를 가지고 농장을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스마트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스마트팜은 영상정보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기 쉽지 않다는 게 지금 현재 여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다양한 정보들이 연결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정보가 어떻게 생산돼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 얘기를 잠깐 드렸고요. 요 다음 장은 제가, 어, 실제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자, 이거 보이시나요? 빅데이터 생물정보 융합 내용 보이시나요? 네. 네. 자, 요 내용을 갖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축산 산업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정보가 생산되는지 주로 이제 생물 정보 관점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요 내용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런 자료를, 이런 정보를 통해서 효율이 높은 생산 시스템, 그리고 이런 유전적인 제어를 통해서 새로운 그런 문제 해결형 산업, 그리고 그런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이런 것들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빙산이죠, 빙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고기를 생산할 때는 고기가 제일 마지막으로 생산될 때는 고기가 1등급이냐, 뭐 2등급이냐 이런 얘기 했었죠. 투뿔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여기 투뿔인데 이 투뿔이 나오게 되기까지는 이 안에서 보여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손쉽게 만들 수도 있고 과학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 소가 좀 특이하죠. 이제 요 소는 이제 한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제 한우. 요거는 이제 젖을 만드는 홀스타인 종이고요. 요거는 이제 주로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해서 쓰는 헤어포드라는 그 고기소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유럽에서 많이 먹는 그런 스위스 같은 고기 양이 많겠죠. 그다음에 요 소는 검은 소는 일본에서 우리가 했는데 이게 옛날에 한우가 넘어가서 만들어진 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화우라고 그러죠. 근데 그런데 도축을 하면 그 안에서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고기의 양도 다를 거고 고기에 들어가 있는 근내 지방 함량도 다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예측하는 그런 데이터 시스템들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투뿔이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고기가 맛있다, 고기가 브랜드다, 좋다 이렇게 나올 때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어떤 사료를 먹었느냐, 또 어떤 시설에서 있었는가, 그 다음에 생산 기술은 뭘까, 그 다음에 유전적인 자질이 뭘까 그러는데 실제 요 이제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전체 예측되는 것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측하면 결국은 이 나머지 세 개를 훨씬 더 적게 먹이면서도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는 1년에 우리나라에서 약 90만 두의 도축된 정보가 이런 공공 정보가 쌓여 있습니다. 그 정보와 한우의 개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체 정보를 연동시켜서 실제 이 소가 태어나면 송아지 때 과연 20개월 이후에 어떠한 도축 성적이 예측될 것인가를 분석을 해서 미리 온라인 경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어떤 생산을
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가는 건지에 대한 두 가지 정보를 만들어내는 플랫폼을 저희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과 개발해서 지금 현재 이제 출시를 두고 있고 일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소 한 마리가 지금 여러분들 드실 때 굉장히 비싸게 드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도축장에서 이제 경매를 합니다. 경매를 하면 아주 가격이 높은 소는 1,500만원에서 1,600만 원이 나옵니다. 소 한 마리 가격이. 근데 심지어는 2,600만 원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올해 우리나라에서 1등한 소가 5,600만 원에 이제 낙찰이 들렸는데 그거는 약간 프리미엄이 있기도 하고요. 평균 1,300만 원 정도 되고요. 낮은 가격은 한 600, 700만 원까지 됩니다. 그리고 차이가 크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앞에 부분에 미리 유전적인 자질을 유전적인 특성과 자료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봤어요. 예측을 해서 미리 도축된 건데 이미 이렇게 예측을 해서 우리가 한 25%가 좋을 거라고 예측된 것들은 가격이 약 1,000만 원이 나올게요. 그 다음에 50% 정도의 비율이다라고 하면 이제 8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측된 유전 능력에 따라서 실제 도체되는 경락 가격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더 자료를 보시면 자 이제 이 송아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송아지를 생산하는 번식우 농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송아지를 데려다가 키우는 비육 농가가 두 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난 농가들이 장에 가축 시장에 들어오면 그걸 보고 비육 농가들은 사서 송아지를 비육을 시키게 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읍이라고 하는 장에 147회 되는 장에서 동일한 사람이 낙찰가를 250만 원에 낙찰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 두 마리가 받았는데 이때 이제 이게 약 28개월 정도나 30개월 정도에 도축이 돼서 이제 출하가 되는데요. 이것을 실제 똑같은 가격으로 송아지를 사서 키웠는데 하나는 900만 원이 나오고요. 하나는 58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이게 잘 키우기도 하고 못 키우기도 하고 이런 그렇겠지만 결국은 뭐냐면 유전적인 자질이 상당히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이걸 갖고 봤더니 거꾸로 이 빅데이터를 분석해 봤는데 요거는 이 집단에서 전체 순위가 57등 정도 되는 유전적인 특성 순위를 갖고 있었고 요거는 98등이 된 것을 갖고 있었어요. 또 하나 볼까요? 요거는 그 다음번 장에서 390만 원 주고 두 마리의 소를 갖다가 이제 낙찰을 받아 키웠는데 실제 요 소가 출하되던 경락 가격은 1,2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요 소는 800만 원이었죠. 이런 것들을 실제 육종가라고 하는 유전적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봤더니 이거는 9등 정도가 나왔고 이건 88등이 나오더라. 여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송아지 때 이미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하게 소를 살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착안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제 송아지가 태어날 때 지역에서 도축장에 있는 그 공공 데이터 정보를 받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혈통 정보를 공공 데이터를 받아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동의서를 전부 받아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나온 여러 가지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합해서 실제 송아지가 태어나면 거기에 대한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암수의 능력을 분석을 하고 거기서 송아지가 나온 송아지 능력을 분석을 해서 이제 다시 농가에게 피드백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드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공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이력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력 정보는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서 정보가 이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축산물 품질 평가원은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농장주, 사육지, 연락처, 사육 두수, 출하 두수, 정보, 성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력에 관한 주민등록 정보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종축계량협회라고 하는 기관은 혈통 정보를 만들어내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각 농가가 가지고 있는 혈통들을
신고를 하면 다 이렇게 혈통 구분, 성별, 아버지, 엄마, 그다음에 후대, 형미 이런 정보들을 만들어내는 혈통 정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도축 정보는 이렇게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서 별도로 개체마다 다 도축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정보를 통해서 혈통 정보, 번식, 도축, 이력 정보를 통합해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가 태어나면 송아지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예측해서 그것을 하나의 사업 아이템으로 해서 이것을 농가가 가입을 하게 되면 농가에게 비대면 모듈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어플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서비스해주고 그 데이터를 서비스한 걸 가지고 농가들끼리 소를 구매하는 행위를 가질 수 있는 방법들, 그것들을 통해서 브랜드와 연결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서비스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소를 가지고, 이제 다양한, 농가 간의 거래, 그 다음에 정보를 통해서, 더 좋은 환경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사양관리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에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전자의 정보는 약 5만 개의 유전자의 정보를 동시에 분석을 해서 이것들을 이제 포함해서 유전 정보와 환경 정보, 표현형 정보를 통합해서 새로 태어나는 송아지의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분석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유전체 분석 정보와 그다음에 송아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정보를 통합해서 각각의 유전적인 자질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좀 보시기는 좀 어렵긴 한데 요 A, B, C, D는 농가입니다. 농가고요. 농가 번호인데 이 1번 농가에서 요 점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그 개체입니다. 개체가 가지고 있는데 이 농가가 가지고 있는 개체가 요런 개체 중에서 대부분이 체중 면에서 보면 유전적으로 위에 거는 매우 우수한 소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밑에 거는 매우 열등한 소를 가지고 있는 거를 이렇게 농가마다 전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농가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소를 거래할 때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선발하게 하고 가격을 매기는 데 쓰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 정보, 그다음에 혈통 정보, 그 농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도축 정보들을 공공 정보를 통합해서 우리가 사람의 경우는 체질을 4개로 분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렇게 이거를 육량도 좋고 육질도 좋고 떨어지고 육량이 떨어지고 육질이 강한 거, 그다음에 육량도 좋고 육질도 강한 이렇게 맞춤형으로 4개의 체질형으로 분류를 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자료를 농가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이러한 플랫폼에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유저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것들은 이제 농장에서 스스로 들어오면 본인 농장에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도축했던 숫자, 그리고 농장 안에서 농장이 가지고 있는 암소의 숫자, 그리고 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이 농장이 가지고서 순놈이 도축했던 성적들,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데이터 플랫폼에서 이렇게 표시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농장에서는 그동안 5년 동안 도축된 성적들이 도체중에 추세, 등심 단면적, 근내 지방도 이렇게 소의 가치를 환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추세표를 던져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농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정보를 이렇게 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농장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더 부가가치가 높게 친자 확인 정보도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끌어다가 이렇게 표시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암소들이 얼마나 유전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것인지, 그리고 각 소들은 어떤 형태의 능력과 연결되는 형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분석해내는, 그리고 또 이것들을 각각의 리스트업을 해서 분석해주는 방법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소들이 진짜 좋은 것인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집에서 유전적으로 이 4가지를 통해서 보니까 1등이다, 2등이다, 3등이다 이렇게 표시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농장에서는 좋은 놈은 선발해서 후대를 갖는 데 쓰고
능력이 떨어진 놈은 도태를 해서 이렇게 갱신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농장은 도대체 우리 전북에서 가지고 있는 농장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에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도 여기서 이제 판단해서 지금 내가 어느 수준에 와 있고 그리고 내가 경제적으로는 이런 소를 가지고 얼마나 더 경제력을 높일 수 있는지 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이 농장의 경우는 이러한 형질에 관해서는 2%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육질이 좋은 소를 만들어내는 33%에 들어가 있다는 이렇게 자기 위치를 확인해주는 정보까지 이렇게 연동시키기도 하고요. 어떤 소랑 교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가축을 선발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이 어미가 어떠한 그 아비와 이렇게 교배를 했을 때 결혼을 했을 때 좋은 가축이 태어났지 이거 두 마리가 교배를 하면 각각의 근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예측해주는 서비스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지금 현재 사료 회사에서는 어떻게 먹여야 더 좋은 효율이 높은지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정밀사양 시스템과도 연동되기도 하고요. 뭐 이런 부분으로 유전 정보나 이런 환경 정보,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뭐 다양한 정보들이 지금 현재 축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보실까요? 이게 녹색으로 표시되는 게 나오죠? 요건 뭐냐면, CCTV가 굉장히 고성능 CCTV 경우에는, 이렇게 소에서 분만과 이미신을 하는 이런 그 부분에, 이렇게 점도를 계산하는 그런 시스템들도 있어서 이걸 통해서 지금 분만 상황과 그 다음에 인공성 적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지금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예측돼서 수요가 진행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판매되는 정보들이 다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다시 분석을 해서 그 수요자가 어떤 고기를 더 원하는지까지도 연결고리를 찾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좀 이상한 현상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정육각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렇게 도축 이후부터 여러 가지 가공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고기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삼아주기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도축한 바로 당일날 고기를 먹을 수 있겠다고 해서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죠. 사실은 고기는 도축 후 3일에서 6일 정도 지나야 고기를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사후 강직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도축한 다음에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사후 강직이 풀려지는 3일 이후 또는 후 숙성 과정을 통해서 고기의 맛이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런 플랫폼만 독단적으로 이렇게 만들면 해서 아마도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생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최근에는 이제 라이브 케어라고 해서 바이오 캡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소의 윗속에다가 이러한 작은 캡슐을 집어넣게 되면 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반응들을 원격 제어 데이터로 인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소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저희는 그 대부분이 유전 정보와 이렇게 환경 정보가 연결돼서 향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에 탄소가 적게 나오는 소의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데이터 정보뿐만 아니라 유전적인 베이스에 깔려있는 모든 정보가 환경적인 정보, 그 다음에 생체적인 정보를 통합해서 어떤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때 비로소 새로운 가치가 연결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공공정보와 유전정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송아지 능력을 예측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농가들이 그것을 활용하는 것인지에 관한 그런 프로세스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예, 너무 열정적인 강의 감사드립니다. 예, 이게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혹시, 어, 이렇게 들으시면서 같이 그 논의를 하거나 또는 질문이 있는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 내에 너무 많은 것들을 네. 들어서 일단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최근에 스마트팜이라는 게 되게 아주 관심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경험의 축산에서 데이터의 축산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데이터라는 것이 단순하지 않다. 그것이 다양한 정보가 이렇게 연합돼야지만 새로운 가치를 갖는다. 이런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네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스마트팜은 그냥 농장에다가 CCTV 달아놓으면 그것이 스마트팜이고 그렇게 과제가 진행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어, 음, 전라북도가 왜 청년들이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여기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농업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 농업을 통해서 전후방 산업이 이렇게 연동될 수 있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많이 만들어져야 우리가 네덜란드의 와게니겐 지역에서 대학이 그렇게 전 세계에서 농업을 하는 사람을 모으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저도 한번 질문이나 느낀 점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야, 이 지금 기술을 그대로 우리 인간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아주 그 좀 우려되면서도 혁신적인 그런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와이프를 구하려고 할 때 이제 이쁘고 뭐 이런 거 키 크고 필요 없고 유전자가 나하고 제일 잘 맞아서 저기 좋은 어떤 그런 쪽으로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는 막 저기 그런 이제 회사들도 있다고 하는데 내가 이제 이 유전자를 이제 분석해 가지고 어디 부분이 가장 이제 취약한 부분인가 뭐 전체 몸 중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분석해서 어떤 쪽으로 더 저기 치료를 하거나 더 발전을 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추천을 해주는 것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이제 인간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도 될 만한 기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들으면서 지금 현재 우리 이제 학교에서 또 교수님께서 하시는 내용들은 그런 이제 유전체를 이제 일단 유전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는 쪽으로 많이 이제 하셨는데요. 원래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이제 우수 품종이나 이런 어떤 종자를 뭐 소면 소, 돼지면 돼지 같은 거를 어떤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쪽은 혹시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유전 정보를 이용하는 건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특정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개체를 선정하는 것들이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형질을 전환시켜서 새로운 종자를 만들어내는 두 가지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유전자의 배열과 순서에 따라서 어떤 형질이 예측되는 것인가를 하고 그것을 선정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유전병을 고치려면 우리가 유전자가 손상돼서 고장난 거죠. 그거를 편집해서 이렇게 새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각광을 받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유전자를 교정하는 쪽보다는, 그렇게 조합이 잘 돼서 능력이 뛰어난 거를 선정된 것들을 선정해서 후대로 남기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네, 그런 형태로 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네. 최근에는 이게 사람은 유전자를 교정하는 거는 지금 현재 지금 계속 그 속도를 내고 있는데 동물들이나 이제 식물들은 유전자 교정이 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콩을 먹을 때는 콩기름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해바라기 씨를 먹는 것보다는 해바라기 기름을 먹죠. 그러면 해바라기에서 기름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그 유전자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도 하죠. 식물이나 동물은. 근데 사람은 아직은 그 유전병에 관한 부분만 치료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고요. 사람이 이제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최근에 밝혀진 거는 이제 사람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의 유전체를 분석을 해서 어떤 유전체로 전환시킬 것인가. 이 정도는 지금 현재 회사가 나와서 지금 급진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 네네. 하십시오. 교수님 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주 그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지금 저희가 볼 때도 이게 스마트팜이나 스마트 팩토리나 그 IT 기반으로 해서 하는 뭐 입장만 다를 뿐이지 그렇죠. 분석하고 근거를 만들고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소가 예. 그렇게 메탄 가스를 많이 뿜어가지고 환경이 오염될 정도인가요? 근데 그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극히 비율이 적죠. 적은데, 보고서에 의하면, 소 한 마리가 대충 그 자동차 한 마리 정도 배출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가 우리가 300만 두가 있으니까 300만 두의 자동차가 있다는 것과 같다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보통은, 이게 소가, 이게 조사료를 먹고, 일이 반추위에서 이렇게 반추를 하면 미생물들이 그걸 분해하는 과정에서 메탄이 발생하는 거죠. 사실 메탄이 상당히 지금 좀 위해하다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효율을 높이는 가축을 중심으로 선발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큰 위해는 없는데, 이제 그 아프리카나 이런 남미 이런 데는 되게 위험한 요인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동물들은 이게 그 환경 오염이 되는 가스가 많이 생산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소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사람이나 사람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전체 그러니까 전체 그 CO2 가스를 배출되는 거는 에너지에 의해서 거의 90%, 80%가 진행된다고 그러죠.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전기를 생산하거나 그리고 그렇다고 사람이 우리가 뿜어내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사람을 없앨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에너지를 만드는데 더 중요한 이제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예. 혹시 더 추가 질문 없습니까? 교수님, 석사과정의 이동민 학생입니다. 네,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 이제 그 사육 품종이 나와서 우수한 사육 품종이 나오면 이제 그거를 송아지 때부터 미리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데이터만으로는 이게 계약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수한 사례들이 그러면은 많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어떤 사례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부분은 우수한 이 송아지들의 이제 품종을 이제 그 분류를 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농가들이 이 송아지를 키울 수 있고 조금 더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이 부분이 기업에까지 도입이 되려면은 기업이 단순히 이 데이터만으로는 그 비용을 투자해서 하기보다는 약간 좀 실제로 농가에서 많은 실제 우수한 사례들이 나와야지만 조금 더 규모 가치가 큰 기업들이 투자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죠. 이제 지금까지는 경험에 의해서 가축을 키워내는 것들을 이제 데이터에 의해서, 이제 생산 시스템을 갖는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송아지, 우리 이제 한우 산업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암소를 가지고, 숫송아지를 키워내는 사람, 집단이 하나가 있고요. 그 소를 사다가 비육하는 두 가지 집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집단, 두 집단에 대해서 투명하게, 소의 원재료를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런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이제 그 정보를 통해서 얼마나 사료를 더 투입할 것인지, 최적으로 투입할 것인지, 최종적인 이익은 아마 비육농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암소 입장에서는 좋은 소를 더 좋은 값으로 받게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지금 현재 이 전체적으로 한 30만 두가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이 거래되는 시장을 수수료 개념과 그다음에 효율이 높은 어떤 그런 차액을 이렇게 이 플랫폼에서 움직여 낼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지금 개발하신 내용을 이제 기술 이전이나 또는 이제 특허를 취득하신 다음에, 어디 해외에 지금 현재, 이전하는 어떤 그런 시도를 하고 계신데요. 조금 더 그 어떤 기술이고 또 어떤 업체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국내에서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하는 회사들이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이제 생산물을 예측할 수 있고 뭐 그런 정도의 뭐 선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카길 코리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게 송아지가 거래되는 거는 주로 지역 축협 경영체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다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한다면 조금 다른 형태로 가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검토 단계고 협의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회사는 아직 저희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 분명한 거는 전체 전 세계에서 소가 한 15억 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약 300만 두가 있으니까 우리는 뭐 거의 2%가 채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그 인더스트리에서 볼 때 시장이 커야 돈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런 기술들은 해외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까? 네. 네네네. 예, 제가 하는 일이 이제 뭐 가금과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그러시군요. 예, 교수님께서 처음에 13년도에 오리에서 조류독감에 강한 그런 유전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게 지금 이제 조류독감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예방 효과라든지 아니면 강한 유전자가 이렇게 나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보통 이제 오리는 이제 이런 가금과 달리 이런 닭과 달리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리셉터가 좀 틀리다고 얘기합니다. 그 리셉터를 만들어낸 유전자가 틀리더라라고 이제 만들어지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이 많이 벌어진 거죠. 이제 이렇게 유전자의 리셉터가 틀리게 만들어내려면 형질 전환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제 형질 전환을 시키게 되면 GMO 식품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는 지금 현재 굉장히 이제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 바이러스가 걸렸을 때 지금 현재 기술들은 좀 더 방어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러한 유전적인 그러한 제어 기술들은 존재하는데 지금 현재 이 조류독감은 문제가 뭐냐면 사람의 그 인수 공통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걸렸거나 약간 나서 치료하거나 백신을 했을 때 그것이 구별이 안 되면 그게 의미가 없는 기술이 돼버리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다 잡아 죽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한 마리도 존재하면 그것이 사람에게 전달이 돼버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굉장히 백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죠. 유전자를 제어하는 거는 쉽지 않다. 다만 어떻게 오리는 전달을 해줬는데 오리는 안 죽고 닭이 왜 죽냐라고 하는 그런 유전적인 백그라운드를 발견했을 뿐이고 그것을 아직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신을 놓을 거냐 말 거냐의 관점에서만 지금 고민하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더 이상 이제 질문이 없으시면, 예, 그러면 오늘 수업 잘 들었고요. 우리 그 교수님께 큰 감사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